무슨 원룸 살면서 여행만 다니고 차는 20년은 된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셔? 솔직히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 무슨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 원룸 사시는 건 혼자 계시니까 그게 편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 오피스텔도 엄마 소유고. 근데 원룸이든 투룸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 차도 굴러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당연히 그건 창피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돈 있으면 누가 그런 차 타고 누가 그런 집에서 살아? 나는 오빠한테 사기당한 기분이야. 사기? 내가 널 속인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오빠 직장도 탄탄하고 어머니도 일 안 하고 여행 다니신다니까 집에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시는 줄 모르고 그렇게 분수에 안 맞게 여행 다니시다가 돈 떨어지면 나중에 우리한테 기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걱정돼. 지영이 너 말 가려서 해. 나도 참았어. 우리 결혼하면 도움 주실 형편도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서영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안주호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겪게 되었던 일입니다. 서 씨는 자신의 집이 아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오래 살던 집에서 나와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를 한 것이었는데 그게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에게는 다르게 비춰진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단지 서 씨가 원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홀대하고 괄시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면 서 씨가 이사를 간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 듯 했습니다. 서 씨가 가난한 시어머니라면 결혼해서도 이럴 테니 말이죠. 그럼에도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결혼을 자신이 방해하는 듯 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참지 않은 것은 서 씨가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서 씨는 아들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던 집을 나가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2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죠. 2년간의 투병 끝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마음의 준비는 서서히 했지만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2년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서 씨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보내곤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고 남편이 없는 삶에 점차 적응해 나갔죠. 엄마, 이거 받으세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서 씨에게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앞으로 생활비 좀 보탤게요. 뭐? 갑자기 생활비는 왜?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고. 그래서 네가 가장 노릇하려는 거야? 서 씨가 웃음기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말어. 네가 생활비 안 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들이 서 씨의 말을 믿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시시콜콜한 경제 사정을 오픈한 적이 없어서 혼자 남은 서 씨의 노후가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지금 서 씨가 혼자 살고 있는 집도 평생 아들과 함께 살았던 오래된 빌라였으니 그런 생각을 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원체 검소한 편이었고 서 씨 또한 비싼 차나 비싼 집 같은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남편이 10년 넘게 타던 걸 서 씨가 그대로 타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래도 엄마가 부족한 거 없이 키웠잖아. 왜 엄마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 그야 워낙 돈을 안 쓰시니까. 서 씨의 말대로 아들 용돈도 풍족하게 주었고
학원이며 과외며 필요한 건 충분히 지원해 주면서 키웠습니다. 검소한 거지 가난한 거 아니야. 엄마 걱정은 말어. 너 나중에 결혼시킬 돈도 있고 엄마 죽을 때까지 너한테 손 안 벌릴 만큼 노후 준비는 돼 있으니까. 서 씨의 말에 아들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 꽤나 많았고 남편도 서 씨도 사치를 하지 않았기에 평생 모아둔 돈도 걱정 없을 만큼 있었죠. 그래도 혼자 남은 엄마를 생각해서 봉투를 건넨 아들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마침 잘 왔어. 안 그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었거든. 무슨 일인데요? 이사를 갈까 해. 이사요? 갑작스러운 서 씨의 말에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게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좀 작은 집으로 가려고. 여기서 더 작은 집이요? 지금 사는 빌라도 큰 평수가 아니었기에 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방 하나만 있는 그런데 말이야. 원룸 같은 곳으로. 원룸이요? 아들이 눈을 크게 뜨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죠. 너희 아빠도 없고 나 혼자 사는데 뭐하러 이런 데서 살아. 청소만 힘들지. 그리고 앞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려고 하는데 집이 커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아, 여행이요. 남편이 죽기 전에도 아들 독립하면 같이 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약속했는데 같이 다닐 남편은 없지만 서 씨는 그 계획을 실행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서 씨의 마음을 알았기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작은 데로 가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곳으로 가세요. 보완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아들의 말대로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본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찾게 됐죠. 10평남짓의 작은 방과 작은 거실이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내부는 전 주인이 리모델링을 해놔서 깔끔한 편이었고 15층이라 전망도 좋았죠. 빌라의 2층에서 살다가 시야가 확 트인 곳을 보니 마음도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짐도 많지 않으니 이 정도 크기의 집이 딱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들이 이사하는 날 와서 짐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여행을 얼마나 다니시려고요? 멀리 가시게요? 글쎄. 일단 우리나라에서 안 가본 곳들도 좀 다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외여행도 가보지 뭐. 혼자요? 그럼 혼자 여행하는 게 좋더라. 그래요. 그래도 원하는 거 하시면서 사신다니까. 안심은 돼요. 하고 싶은 거 실컷 하시면서 사세요. 남편이 죽고 한동안 괴로워했던 서 씨를 알기에 아들도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아들도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 이사한 집도 마음에 들었고 삶에도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아들만 결혼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리고 1년쯤 뒤 아들은 서 씨에게 전화해서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내년에 천천히 하긴 할 건데요.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집으로 갈게요. 서 씨가 사는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는 아들에게 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그러지 말고 식당에서 보자. 집도 좁은데 여기서 북적거릴 건 뭐 있어?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아이고 좁아서 답답하지. 그럼 그럴까요? 아들은 서 씨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아들도 서 씨의 집을 떠올렸는지 수긍했습니다. 서 씨는 집이 창피한 것은 아니었고 예비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지원해 줄 만큼 해줄 생각이었으니 자신이 원룸에 사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무척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차분하게 웃는 모습이 서씨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좋아하신다면서요. 맞아. 지난주에도 울릉도 다녀왔어. 어머, 저도 여행 진짜 좋아해요. 엄마는 거의 집에 안 계셔. 나도 보기 힘들어. 정말? 어머니, 저도 나중에 여행 갈 때 데리고 가주세요. 살갑게 말을 붙이는 예비 며느리. 마침 여행도 좋아한다기에 이야기도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비 며느리는 서씨에게 자주 전화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몇 번 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서씨는 며느리가 생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하나 있어서 이런 살가움을 많이 못 느껴봤는데 딸이 생긴 것 같아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씨의 생일이 다가오자 예비 며느리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이라고요. 그런 말을 뭐하러 했대? 맞아. 아, 그래서 제가 생일상 좀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뭐? 생일상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밖에서 밥 한 끼 먹지 뭐. 그런데도 지영은 꼭 집에 방문해서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남의 집 딸을 부려먹는 것 같아서 서씨가 마다했지만 예비 며느리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말에 한번 와. 아무리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집에 처음 방문하는 손님이기 때문에 서씨도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늘 간소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마트도 다녀오고 평소보다 청소도 신경 썼죠. 그리고 서씨의 생일날 초인종 소리에 서씨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어리둥절한 표정의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보였습니다. 왔니? 아,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주춤주춤 문을 열고 들어온 예비 며느리가 어색한 동작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아들은 지영이 신발을 벗을 때까지 현관 밖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왔죠. 집이 좁아서 불편할 텐데. 잠깐 여기 거실에 앉아 있어. 사실 서씨가 안내를 하나마나 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거의 바로 주방이 있었고 정면에 거실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현관 왼편의 작은 방은 침실이었는데 침대 하나만 들어가도 꽉 찼습니다. 그래도 소파도 있고 부엌에는 식탁도 있고 나름대로 갖출 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예비 며느리가 집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정말 이상했는데 그제서야 서씨가 아차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 혼자 사니까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어서 작은 집으로 옮긴 거야. 아, 그러시구나. 말끝을 흐리는 예비 며느리. 그래도 좋은 소식은 집이 좁아서 명절에 오란 소리 안 할 거니까 걱정 마. 서씨가 농담조로 이야기했는데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재료는 다 사놨어. 그리고 잡채 같은 건 내가 좀 해놨고. 아, 그럼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지영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둘이서 뭘 할 수 없었기에 서씨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미역국을 끓이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쩐지 사근사근하던 예비 며느리가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아니요. 맛있어요. 그러고는 또 침묵이 이어졌죠. 그런 지영을 보고 아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 어머, 그러니? 그러면 얼른 가봐. 아, 네. 그러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주호, 네가 얼른 데려다 줘. 네. 생신 축하드려요. 전화 드릴게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몸은 좀 어떻냐고 묻는 서 씨의 메시지에 예비 며느리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서 씨의 휴대폰이 잠잠했습니다. 못해도 2, 3일에 한 번씩은 걸려오던 전화가 끊겼죠. 아무래도 서 씨의 생일날 안색이 안 좋았는데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영이 무슨 일 있어? 요즘에 통 연락이 없네. 지난번에 답장도 없었고. 아, 별일 없어요. 그냥 결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요. 아들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반응도 좀 이상했죠. 기분이 찜찜하기도 했고 생일상을 받은 이상 보답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서 씨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지영아, 지난번에 미역국 고마워. 그런 의미로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은데 시간 되니? 아, 시간이요. 그러면 금요일에 퇴근하고 뵐게요. 금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다음에 보실래요? 지영이는? 지영이만 괜찮으면 먼저 만나서 기다릴게. 아, 너무 불편하려나? 아니면 다음에 봐도 되고? 아니에요. 그럼 먼저 식당에 들어가서 계세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게요. 그래. 그러면 지영이는 내가 데리러 갈까? 너 늦으면 혼자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주실래요? 그래서 서 씨가 예비 며느리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근처로 데리러 갔습니다. 저 끝났는데 어디 계세요? 지영과 통화를 하는데 회사 밖으로 나온 모습이 멀리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차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 잠깐만. 전화를 끊고 서 씨가 차에서 내려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표정도 가까워지는 거리만큼 점점 구겨졌죠. 아직 배 안 고프면 주호 올 때까지 카페에 가 있을까? 안전벨트를 매는 예비 며느리는 서 씨의 물음에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죠.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좋지 않았고 서 씨는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호랑 싸웠어?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다 보면 원래 좀 그러잖아. 주호가 답답하게 굴어도 지영이 네가 이해 좀 해줘. 좀 무뚝뚝할 때가 있잖아. 그래도 그렇게 서로 맞춰가는 거지? 결혼이요. 그래. 기분 전환도 할 겸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던가 해. 제주도나 해외도 좋고. 내가 여행 비용 보태줄게. 서운한 게 있으면 서로 풀어. 그러자 어쩐지 피식하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도 지영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일은 이제는 안 하지. 아, 그러면 그 여행은 계속 다니실 거예요? 커피를 마시다가 툭 하고 내뱉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서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지? 아, 지영이 너도 데리고 가라고 그랬지? 좋은 날짜 말해주면 계획 세워볼게. 아니요. 그럴 돈 있으시면 차부터 바꾸시는 게, 아니, 집부터. 아니에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창밖을 쳐다보는 예비 며느리.
아까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도 서 씨의 차를 보고 그런 것인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여행은 그냥 좋아서 다니는 거야. 일은 안 해도 노후 준비는 잘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서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지영의 표정이 비틀어졌습니다. 네가 퍽이나 노후 준비가 돼 있겠다 하는 표정이었죠. 당황한 서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쩐지 표정 하나로 모욕을 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주호한테 손 벌릴 일 없어. 그건 뭐, 나중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있을 만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 그러다 말끝을 흐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예비 며느리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끝나서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만나도 되나 싶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소고기 집에 간 뒤에도 예비 며느리의 뚱한 표정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먹어? 배가 안 고프네. 젓가락으로 음식을 어찌나 깨작깨작 하고 있는지 보는 사람이 다 불편했습니다. 서신의 집에 방문하기 전 여러 번 만나서 식사를 해봤지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서씨의 집과 차 때문에 일어나 싶어서 기분이 이상했죠. 예비 며느리는 뭘 물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대화는 잘 이어지지 않았고 아들의 표정도 점차 안 좋아져 갔습니다. 저, 속이 안 좋아서 이만 일어나 볼게요. 쌀쌀맞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예비 며느리를 보고 아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따라 일어섰습니다. 가볼게요. 분위기가 험악해서 서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씨만 두고 둘이 식당을 나섰는데 아무래도 싸울 듯해서 따라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식당 옆에서 정말로 싸우고 있는 둘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원룸 살면서 여행만 다니고 돈은 펑펑 쓰고 차는 20년은 된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셔? 솔직히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 무슨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 원룸 사시는 건 혼자 계시니까 그게 편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 오피스텔도 엄마 소유고. 근데 원룸이든 투룸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 차도 굴러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당연히 그건 창피한 거지.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솔직히 말해서 돈 있으면 누가 그런 차 타고 누가 그런 집에서 살아? 나는 오빠한테 사기당한 기분이야. 사기? 내가 널 속인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오빠 직장도 탄탄하고 어머니도 일 안 하고 여행 다니신다니까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시는 줄 모르고 그렇게 분수에 안 맞게 여행 다니시다가 돈 떨어지면 나중에 우리한테 기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걱정돼. 너 말 가려서 해. 나도 참았어. 우리 결혼하면 도움 주실 형편도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너희 부모님 결혼하자고 했을 때 네가 너희 부모님은 결혼 자금 못 보태주신다고 말했지. 그런데 나는 분명히 괜찮다고 했어. 나도 모아둔 돈 있고 부모님 지원 없이 시작해보자고. 그런데 너는 우리 엄마 원룸 사신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진심이야? 아니, 집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러면 너는 우리 집에서 집을 해줄 줄 알고 결혼한다고 한 건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네. 맞아? 예비 며느리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갈등의 원인은 바로 서씨인 듯 했습니다. 비록 작은 집에 살고 오래된 차를 타지만 추레한 행색으로 다닌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도 집만 보고 자신을 판단하는 듯한 예비 며느리의 발언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쩌면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현은 올바르지 않았지만 겉보기에는 결혼할 사람의 부모가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게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며칠 뒤 아들을 혼자 불러서 서 씨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영이나 부모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시댁이 원룸이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 그러자 아들이 서 씨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결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나 때문이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니? 집 때문에 그러는 거면 엄마도 너 아파트 한 채 사줄 능력 돼.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너 아파트 사주고도 노후 자금 있으니까 그 걱정은 말어. 그냥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지영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결정해. 그러자 아들이 복잡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지영이 입장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야. 당연히 결혼할 사람 어머니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걱정되겠지. 그리고 내 딸이라도 한 번은 말릴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생각해 볼게요. 아들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예비 며느리와 화해한 듯 보였습니다. 지영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사주신다고요. 그래. 아들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 예비 며느리는 얼떨떨한 눈치였습니다. 너희는 혼수만 채워서 살아. 아, 감사해요. 예비 며느리는 어리둥절해 했지만 기뻐했습니다. 서 씨의 경제 사정에 대해 이 정도면 의문이 풀렸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집이 팔리면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예비 사돈의 말을 듣고는 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룸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집을 해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지영이 말 들어보니까 여행만 다니고 일도 안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데 있는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 물려주지도 않고 애들한테 노후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들도 놀란 눈치였는데 예비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부모가 서 씨에게 쏟아내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혼식은 집을 먼저 산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죠. 당연히 식 올리기 전에 집은 사야죠. 그게 아니고요. 집을 먼저 해주는 조건으로 예식 날짜를 잡고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솔직히 원룸에 살면서 재산이 있다는 말은 믿기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뭐 그런 경제 상황을 좀 증명을 해줬으면 해요. 증명이요? 아니, 막말로 그렇잖아요. 돈 있는데 그런데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집 해준다고 해놓고 대출을 목구멍 끝까지 받거나 그럴 줄 어떻게 알고 덜컥 저희 딸을 주나요? 이게 상견례를 하러 온 건지 취조를 하러 온 건지 모를 분위기였습니다. 서 씨가 뭐라 대답을 하려는데 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 집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못 살 곳에 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60 먹고 원룸은 못 살 곳이 맞지. 그리고 원룸 살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집 1, 2억으로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눈초리는 서 씨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지영이가 결혼하는데 보태주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뭐? 당연히 그쪽에서 집을 해준다고 했으면 그 정도 확인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집 사준다고 했잖아요. 아들 결혼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5, 6억은 보태줄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큰 집을 사던지 그건 아들이 선택할 문제고요. 5, 6억이요? 그러자 예비 사돈과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고도 노후는 끄떡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누차 말했는데요. 지영이 너한테도 그랬잖아. 카페에서. 저는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모욕하려고 상견례 하자고 한 거야? 아들이 화가 난 음성으로 예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잖아. 확실히 하는 게 우리 결혼 생활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럼 지영이 너는 집을 안 해가면 나와의 결혼 생활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야? 아니, 애초에 결혼을 안 했겠지?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난번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을 때도 무척 괴로워 보였었는데 어쩌면 그때 자신이 말리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카페에서도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는 그냥 알만하다. 나는 어머니가 지영이 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때 괴로운 마음 뒤로하고 결혼 진행해 보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게 무슨 뜻이야?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왜? 너는 결혼 한 해 만에 해도 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결혼 못 해.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에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어머니 지원 안 받으면 너도 결혼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너랑 만나는 동안 내가 뭐에 씌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안 만났어. 아니, 그렇게 심하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 우리가 작은 오해를 한 건데, 이제 와서 자세를 낮추는 예비 사돈. 하지만 아들은 그들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일 없었으면 합니다. 아들이 예비 사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가요. 아들을 따라서 가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전에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낡은 빌라를 보고는 또 무슨 생각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낡고 작은 집, 오래된 차, 이런 게 싫은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서글픈 목소리로 말하는 예비 며느리. 하지만 서 씨는 이미 다정하고 싹싹했던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바뀌는 순간을 알아버렸기에 이제 와서 가족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 주호 마음이 돌아섰는데 어쩌겠니? 단단히 화가 난 아들은 그날 이후로 예비 며느리를 차단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니 자꾸 서 씨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전화를 안 받을 거야. 어머니, 이만 끊을게. 그리고 서 씨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아들의 뜻이었는데 자신의 결혼 때문에 서 씨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하자 앞으로는 그런 사람과는 만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비 며느리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도 되었죠.
인생 짧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아들의 말이 아니었다면 자신을 탓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고 남들 시선 때문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다시 여행 갈 준비나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죠. 너 너무한 거 아니니? 멀쩡하게 살던 집을 팔게 했으면서 너희 미국 간다고 이렇게 나몰라라 해? 같이 가자고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내 착각이었으니까 그건. 그러면 집은 해결을 해주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아니, 어머니. 같이 갈 줄 알았던 게 저희는 더 이해가 안 가요. 한국에서 모시고 살았다고 미국에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 모시고 살기는 누가 모시고 살았다는 거야? 너희 힘들다고 그래서 내 집 팔아서 합친 거잖냐. 여태 애들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줬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집안일 해주신 건 알겠는데 저희도 어머니랑 같이 사는 자식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너무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미국까지 같이 살 생각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따질 일도 아니고요. 그냥 합가해서 큰 집에서 같이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원래대로 분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내 집도 돌려줘야 할 것 아니야? 너희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니, 너무하는 건 어머니세요. 그러면 그 오른 집값까지 저희한테 토해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미국은 빈털터리로 가나요? 그냥 어머니가 전세로 작은 집으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성여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용석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힘들 땐 실컷 도움받아 놓고는 필요 없어졌다고 순식간에 헌신짝 버리듯 부모를 버리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송 씨는 절망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늘 내리사랑이라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내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간 동안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늙은 어머니만 두고 떠나겠다는 아들 내외의 말에 송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타깝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자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유 씨. 이제 자신의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늘 사랑했고 안타까웠던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키워준 부모를 제 손으로 내치는 아들만이 남아있었죠. 송 씨는 10여 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2살 터울의 아들, 딸을 남편과 함께 열심히 교육시켜서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아들, 딸 모두 먹고 살 만큼 벌 때쯤 결혼을 했죠. 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고 딸도 2년 뒤에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전부 반씩 보탰는데 각자 작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딸의 남편은 회계사였는데 돈을 잘 벌었고 아이도 없이 맞벌이를 해서 곧 집을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식 둘을 연년생으로 줄줄이 낳았습니다. 그러느라 며느리가 일을 쉬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죠.
좀 도와주세요. 애들 봐주면 다시 회사 나갈 수 있대니? 네, 그러니까 가끔씩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회사 나가면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알았어. 아들의 요청에 송 씨가 손주들을 종종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곧 복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애가 둘일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들네 집에서 애들을 봐주고 있는데 퇴근한 아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송 씨에게 말했습니다. 요 며칠 얼굴이 까슬하던 며느리의 표정이 더욱 좋지 않았죠. 저 사실 셋째 가졌어요. 뭐? 갑작스러운 셋째 소식에 송 씨가 놀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둘도 버거워하면서 어째서 아이를 가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계획했던 건 아니었고요. 대책 없는 임신의 송 씨도 속으로 혀를 찼지만 어쩐지 아이를 가졌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아들 며느리가 딱했습니다. 어쩌겠니? 이미 생긴 거. 잘 키워봐야지. 그런데 제가 또 일을 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복직하기도 힘들고요. 애 새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거고요. 아들도 며느리도 송 씨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애들을 봐주었는데 셋째가 생긴 뒤로는 거의 매일 출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애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회사로 돌아갔고 아이 셋은 송 씨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아니, 엄마 허리 아프다면서 괜찮아? 아프긴 한데 어쩌겠어. 그러게 오빠는 감당도 못할 애를 그렇게 줄줄이 낳아서 엄한 사람 고생을 시켜? 딸의 말에 송 씨도 한숨을 삼켰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애만 많은 게 얼마나 큰 재앙인데? 딸이 꽤나 냉정한 발언을 했지만 틀린 말도 아닌 듯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 신혼 때 해줬던 집에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벌이가 있으니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딸 부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힘든 상황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송 씨가 애를 봐주고 맞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정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송 씨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던 송 씨를 붙잡은 아들을 보자 송 씨는 두려운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지한 말만 하면 늘 무슨 일이 생겼으니 말이죠. 애 새 키우려니까 집이 너무 좁아서요. 이사 생각하고 있어요. 뜻밖의 말에 송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창 커가는 애가 셋인데 집은 둘 셋이 살기 딱 좋은 크기였으니 말이죠. 근데 돈이 한두 푼 더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어느 정도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합가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아들의 제안에 송 씨는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이랬습니다. 지금 송 씨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아들네 집을 판 돈을 합쳐서 45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우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들의 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같이 살다시피 도와주고 있지만 내 집이 없어지는 것과 엄연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애들이 좀 더 클 때까지 돌봐줄 의향은 있었지만 같이 사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냥 막 결정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뭐 상관없어. 딸과 통화를 하는데 송 씨의 말을 듣고도 딸은 태어냈습니다. 결혼할 때는 똑같이 도와주긴 했지만 내 집을 팔아서 아들 집에 보태면 딸이 서운해할까 싶었는데 말이죠. 뭐, 오빠가 엄마 모시고 산다면
당연히 더 받는 게 맞지. 집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괜찮지만 송 씨가 걱정은 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 게 쉽겠어? 며느리 눈치도 보일 거고, 애들도 전적으로 엄마가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일도 해줘야 할 텐데? 겉보기엔 오빠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엄마가 오빠 가족 뒷바라지 해야 할 텐데? 엄마 허리는 어쩌고. 딸의 말대로 사실 가장 큰 걱정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제안이 기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또다시 아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대답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고민하고 있는 것도 송 씨 자신이 힘들까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아들 며느리와 애 셋이 복작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것저것 따져서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러니 결국엔 그러자고 했죠.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당장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안 되었을 때 아들네 가족과 송 씨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9평의 아파트였는데 넓지만 예산이 부족해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도 여기서는 애들 다 커도 방도 하나씩 줄 수 있겠네요. 며느리의 말대로 큼직한 집은 과장을 보태서 운동장만 했습니다. 집도 넓고 가족들도 북적북적해서 어쩐지 사람 사는 느낌은 났습니다. 늘 적막한 집에 혼자 있었던 송 씨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송 씨는 아들 가족을 뒷바라지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는 늘 집을 비웠고 송 씨가 집에 남아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했습니다. 얘들아, 잘 다녀와. 아이들을 모두 어린이집 차에 태우고 송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셋이 어지럽힌 집을 치우기 시작했죠. 매일 치우고 쫓아다니며 치워도 순식간에 장난감으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주들까지 아침을 해서 먹인 흔적이 부엌에 가득했죠.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빨래를 하고 또 반찬 준비도 하면 어느덧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 셋을 밥도 먹이고 씻기면 아들 며느리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고 말이죠. 그렇게 저녁을 차려서 먹고 나면 하루가 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만큼 송 씨는 늙어갔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막내 손자까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날이 길어지니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성준이 가방에 물병이 없었대요. 들으셨죠? 퇴근해서 돌아온 며느리가 식탁 위에 가방을 탁 소리가 나게끔 내려놓았습니다. 거친 동작으로 외투를 벗어서는 식탁 의자에 걸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현장 학습에 물도 안 싸주시는 게 말이 돼요? 아침에 분명히 넣는다고 넣었는데. 며느리가 싱크대 앞에 놓여있던 물병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송 씨도 아까 전에 손자가 집에 와서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성준이 오늘 하루 종일 물도 못 마셨대요. 다른 친구는 입대면 안 된다고 물도 안 나눠주고요. 아침에 도시락 싸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래도 잘 체크를 하셨어야죠. 지난번에는 성우 포크도 안 넣어주셨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애들 일에 제대로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돼요. 정말. 알았어. 집에만 계시는데 그렇게 정신 없으시면 이제 아침에 애들 가방은 제가 싸던가 할게요. 아니야, 너 바쁘잖아. 그러니까요. 바쁘니까 이런 걸로 속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입으론 부탁한다고 했지만 부탁이 아닌 타박의 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 손주들 도시락을 쌌는데 정신없는 와중에 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사람을 잡을 것처럼 굴었습니다. 알았다고 하는데도 한참을 뭐라 그러더니 신경질적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점차 이런 날이 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크니 전처럼 쫓아다니면서 돌봐주지는 않아도 됐지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쁜 아들 며느리가 미처 신경을 쓰지는 못했고 그것들조차 송 씨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송 씨가 하는 일이 모두 며느리의 마음에 꼭 들 수는 없었습니다. 합가 후에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정작 합가에 대한 며느리의 불만은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종종 송 씨에게 잔소리하는 일도 많아졌지만 송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대끼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한 아들 며느리가 어쩐지 들떠 보였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얼굴에서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아들이 와서 웬일로 송 씨를 거들었습니다. 숟가락 놓으면 돼요? 그래, 근데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아까 성우 엄마도 기분 좋아 보이던데. 송 씨의 의아한 물음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이따가 애엄마도 앉으면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인데 뜸을 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좋은 일 같아서 송 씨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린 뒤에 아이들과 다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아들이 중요하게 발표할 게 있다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무슨 일인데 그래, 도대체? 승진했어? 그것도 그거고요. 저 미국 지사로 발령 났어요. 뭐? 미국? 네. 내년부터 우리 가족 미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정말 잘 됐죠? 며느리도 한박 웃음을 지었고 아이들도 어리둥절해하면서 이제 우리 미국에서 사는 거냐며 좋아했습니다. 미국으로 발령 나는 게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기회예요. 애들 학비도 지원되고요. 월급도 훨씬 오를 거예요. 정말? 너무 잘 된 거 아니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지만 5년 이상 살게 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송 씨도 얼떨떨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미국행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니 다행이었습니다. 아들 말대로 학비도 지원되고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손주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말이죠. 아이고, 잘 됐다. 잘 됐어. 정말 그래요. 오늘 낮에 듣고 하루 종일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언제 가야 해? 내년에요. 그럼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애들 학교도 그렇고 집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해요. 그래. 이제 바빠지겠네. 바빠도 좋네요. 그날 저녁 식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들떴고 어른들도 아이들 못지않게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 씨도 좋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남편 일 때문에 미국에서 1년간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살면 좋겠다 싶었죠. 바빠진 아들 며느리 못지않게 송 씨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무슨 짐을 싸가야 하는지도 걱정스러웠고 가지고 있는 통장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 미국에 간다고? 그래, 나가면 최소 5년이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아무래도 너도 걱정되고 그러네.
중간중간 한국에 들어오긴 하겠지? 잠깐만 엄마. 딸이 송 씨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랑은 얘기해본 거 맞아? 뭐를? 당연히 네 오빠가 얘기해 준 거지.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려는지 뜸을 들이던 딸. 엄마도 같이 가는 거 맞냐고. 딸의 말에 송 씨가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엄마도 가지 안 가니? 별스런 소리를 다 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빠한테 다시 물어봐.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지 말고. 네 오빠가 얘기한 거라니까 그러네.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송 씨는 어쩐지 찜찜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미국에 간다고 했지. 송 씨에게 같이 가자는 소리는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송 씨는 당연히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었지만 딸이 대번 그런 걸 물어볼 정도면 어쩌면 자신이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종일 생각에 잠겨 있다가 설마 하면서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같이 잘 됐다며 기뻐할 때도 별말을 안 했으니 같이 가는 게 맞겠지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주희랑 낮에 통화했어요. 딸의 이름을 언급하는 아들이 머뭇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오해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송 씨의 안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해? 미국엔 저희 가족끼리 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비자 문제도 있기도 하고. 더듬더듬 말을 이어가는 아들. 송 씨는 얼른 아들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날 놓고 가겠다는 말이야?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헛기침만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고? 이 집 구할 때 어머니가 보태주셨던 돈. 그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미국 갈 때 전세금 조금 빼서요. 송 씨는 아들의 말에 허탈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게 되었죠. 송 씨가 충격에 빠져서 대꾸도 제대로 못했고 아들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이 될 때까지도 송 씨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기 가족끼리 가기로 했다는 그 말이 말이죠. 그러면 자신은 뭔가 싶었습니다. 자신은 그 가족에 끼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통보만 하고 가버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합가할 때도 자신의 사정만 밀어붙이더니 좋은 기회가 생기자 송 씨만 덩그러니 두고 가버린다는 말에 야속했죠. 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딸도 골치 아프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봐, 물어보라니까. 혹시나 해서 내가 전화해봤지. 근데 오빠랑 언니는 전혀 그럴 생각 없었다고 그러더라. 그럼 난 어쩌니? 어쩌긴 어째. 자기들끼리 간다는데 엄마도 얼른 집 알아봐야지. 그러곤 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빠랑 전화 끊고 혹시나 해서 내가 좀 알아봤거든. 엄마 전에 살던 아파트 요즘 얼만가 하고. 근데 2, 3억은 올랐던데. 주변도 다 마찬가지고. 엄마 돈 가지고는 다시 그쪽으로는 못 갈 것 같아. 아무래도 경기도 쪽으로 좀 빠져야겠더라. 딸의 말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간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다른 지역으로까지 가야 한다는 말에 더는 생각하기가 싫었습니다. 혼자 경기도로 쫓겨나듯이 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고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도 하루하루 이민 날짜는 다가왔고 송 씨도 자신의 거취를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어쨌거나 앞으로 살 집은 필요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에게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사니까 같이 간다고 오해를 한 것 같아. 너희 입장 충분히 알겠어. 어쨌거나 이제 너희도 곧 떠나야 하니까. 나도 살 집을 좀 알아봤거든. 근데 말이야. 그리고 딸이 말했던 상황을 아들 내외에게도 설명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이쪽에 집을 살 수 없다는 말에 며느리는 당황했고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살려면 회사 지원이 있어도 그래도 돈이 꽤 많이 드니까요. 그러면 내 집은? 주위 말대로 경기도로 이사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로 얻으시는 수밖에 없죠.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집도 사라졌고 이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 너무한 거 아니니? 멀쩡하게 살던 집을 팔게 했으면서 너희 미국 간다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해? 같이 가자고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내 착각이었으니까 그건. 그래도 집은 해결을 해주고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적반하장으로 따졌습니다. 아니, 어머니. 서울 집값이 오른 걸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같이 갈 줄 알았던 게 저희는 더 이해가 안 가요. 한국에서 모시고 살았다고 미국에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뭐? 모시고 살기는 누가 모시고 살았다는 거야? 너희 힘들다고 그래서 내 집 팔아서 합친 거잖냐. 여태 애들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줬더니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집안일 해주신 건 알겠는데 저희도 어머니랑 같이 사는 자식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너무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송 씨가 기가 막혀서 입만 벌리고 있는데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한 건 송 씨뿐이었는지 옆에 있던 아들이 며느리를 거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미국까지 같이 살 생각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따질 일도 아니고요. 그냥 합가해서 큰 집에서 같이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원래대로 분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내 집도 돌려줘야 할 것 아니야? 너희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니, 너무하는 건 어머니세요. 그러면 그 오른 집값까지 저희한테 토해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미국은 빈털터리로 가나요? 그냥 어머니가 전세로 작은 집으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송 씨는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미국에 같이 안 가는 것이야 이해는 됐습니다. 저들끼리 미국에서 살고 싶기도 하겠고 비자 문제도 있다고 하니 같이 못 가는 사정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만 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결국엔 아들 며느리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 송 씨도 어찌하지 못한 채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냉전이 시작이 되었죠.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난 뒤 또 청소를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했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라는 사람만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했죠. 어차피 이렇게 떠나는 마당에 청소는 해줘서 뭐하나, 밥은 차려줘서 뭐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송 씨의 심란한 마음에 불을 붙인 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습니다. 아들네와 대화를 하려고 방문을 두드리려는데 우연히 듣게 된 목소리가 송 씨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 거야? 미국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 집에 들어간 돈 드리겠다고 해도 이렇게 난리를 치셔? 자기를 자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맞아? 나 같으면 그 돈도 다 가지고 가라고 하겠다.
나도 모르겠다. 주희가 그러는데 경기도 쪽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고. 아니, 왜 자꾸 아가씨는 당신한테도 전화하고 어머니한테도 전화해서 이간질을 해? 그리고 집값이랑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인생도 우리가 책임져야 해? 그렇게 걱정되면 아가씨 보고 모시라고 그래. 막말로 돈도 돌려드리는 마당에 왜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나도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지. 어쨌거나 같이는 안 가신다잖아. 불편하게 말도 안 하고 시위하시잖아. 꼭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문제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말씀드려 볼게. 송 씨는 뒤돌아섰습니다. 더는 아들 내외와 같은 지붕 아래 살 수가 없을 듯 했습니다. 송 씨도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면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그냥 주는 돈 받아서 전세를 가든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았죠. 그리고 아들네 마음이 저렇게 확고한데 더 이상 언쟁하는 건 의미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쯤 딸의 전화를 받고는 더 이상 그것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새언니한테 전화 받았는데 우리한테 엄마 모시고 살라고 그러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야. 엄마 돈은 이민 자금에 보태고 싶다고. 미국 가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집값도 올랐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나한테도 모시고 살래. 여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고. 근데 엄마도 알다시피 우리 둘만 살기로 해서 애도 안 갖기로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정서방한테 부모님 모시자고 그래. 시어머니 편찮으셨을 때도 한 번도 나한테 모시자고 한 적도 없는데. 딸의 말을 듣고는 송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버려진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한 것이라고는 자식을 위해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그 끝에 남은 게 고작 이런 취급이라니. 송 씨는 그 길로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로비로 들어가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 서 있자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 이용석이라고요. 이 회사 직원이에요. 내가 그 직원 엄마인데요.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러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으니 이상한 사람이 맞긴 맞았죠. 일부러 전화하지 않고 찾아간 것도 송 씨의 의도였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전화를 하시지 왜 여기서 이러세요? 너 미국 발령 나는 것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지. 큰 목소리로 말하자 아들이 송 씨를 서둘러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에서 얘기하자며 떠미는데 송 씨가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와 있자 퇴근한 아들 내외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전화를 하시거나 집에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1시간 넘게 서 계셨다면서요. 회사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네가 집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어쩔 수가 있니? 내 돈 지금 당장 줘라. 돈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세요? 내 집 한 돈 그거 달라고. 그러자 며느리가 찔끔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가씨랑 통화하셨어요?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겁보라며 화를 냈습니다. 딸이 자신과 아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며 말이죠. 내 돈 안 주면 회사에 또 찾아갈 거야. 왜 우리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나를 집 없는 사람 만드냐고.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거라고. 아, 도대체 왜 그러세요?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좋은 기회라고 그랬으면서 엄마 돈까지 다 뜯어갈 셈이니? 뜯어가다니요. 아, 드릴게요. 어머니가 주셨던 돈 드린다고요.
그 돈이랑 오른 집값도 쳐서 통장에 넣어라. 전에 살던 그 아파트로 갈 테니까. 말이 돼요? 그 돈이 얼만데요? 그래? 거기에다가 여태 너희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워준 월급도 계산해서 줘. 뭐라고요? 어머니, 왜 자꾸 어머니만 희생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럼 너희는 뭘 희생했어? 할 말을 잃은 며느리에게 송씨가 쏘아붙였습니다. 그것도 싫다고 하면 또 회사 찾아가고, 그 다음엔 용석이 너 키워준 값도 달라고 할 거야. 지금 돈 달라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너희도 어차피 내 돈까지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 보면 다신 나 볼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이 골치가 아픈 듯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송씨의 말에 기막혀 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 찾아간 것을 보니 앞으로도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 이 집 정리 안 되더라도 내 돈은 돌려줘. 알았지? 안 그러면 우리 아들 제발 한국에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내가 회사 찾아가서 좀 빌어보련다. 아, 어머니, 송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조율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통보했듯이 송씨도 아들 며느리에게 통보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얼굴에 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눈가도 붉어졌죠. 결국엔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듯 했습니다. 집 팔아서 자식과 합가한 결과가 참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송씨가 독하게 마음먹지 않았다면 딸 집으로도 가지 못하고 아들에게도 버림받아 오도 가도 못하고 단칸방을 전전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그걸 바라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제 와서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뒤에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를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거기엔 오른 집값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도 씁쓸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도 없다면 늙은 부모는 시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잃은 자식이었고 더 이상 내 노후까지 손해보면서 희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송씨는 그 돈으로 아들의 집을 곧장 나와서 전에 살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몇 달 뒤에 집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떠났다고 딸에게 전해들었죠. 마음은 공허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훗날 아들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부르고 애 좀 맡겼더니 허리 아프다고 그러시고 요새 왜 그러시는 거야? 며느리 부려먹고 싶어서 괜히 그러시는 거잖아. 근데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가보라고 그래? 내가 어머니 딸도 아니고. 내가 바쁜데 어떡해. 갈 수 있으면 당연히 내가 갔지. 그리고 며느리는 가족 아니야? 며느리가 가족이야? 며느리는 남이야. 남. 그래. 효도는 당신이 해야지 왜 남인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면 나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 당신만 바빠? 나도 바빠. 그리고 어머니 자꾸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합가하거나 나한테 간병시키신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될까봐 난 무서워. 아니,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것도 있는데 당신은 벌써 그게 무섭다고 그래? 나는 싫어? 당신 확실하게 대답해. 혹시라도 어머니 편찮으시면 요양원이나 병원에 모시는 거야. 절대 나한테 간병하라고 하지 마.
알겠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유경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황정욱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꽤나 가깝게 왕래하며 지냈던 유 씨로서는 자신의 며느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수발 드는 것이 무서웠으면 그동안엔 왜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도움을 받고 살았나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 듯 했습니다. 유 씨는 그걸 모르고 여태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남이 되는 것을 원한다면 기꺼이 원하는 대로 해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주인을 잘못 찾아간 것들도 모두 원래대로 되돌릴 수밖에 없겠죠. 유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몇 년 전 아들이 20대 후반일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지는 안 왔었지. 아, 네.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당시 아들과 교제한 지 2년 정도 되었던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며느리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유 씨도 종종 만나서 아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사준 적이 있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죠. 당시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며칠 지나 조문을 왔던 손님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쩐지 아들의 여자친구를 본 기억이 없어서 물었죠. 역시나 안 왔다는 아들의 말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한 번도 인사한 적이 없는 사이면 모르겠지만 함께 몇 번 보기도 했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얼굴 한 번은 비추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나이도 나이인지라 내심 예비 며느리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자신의 착각인가 싶었죠. 유 씨의 상식으로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조문은 왔을 테니 말이죠. 아들의 말대로 부담스럽다면 안 오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통조차 없는 걸 보니 결혼 생각은 없는가 보다 하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뜨고 1년이 채 안 돼서 아들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지랑 결혼하려고요. 미지라는 이름의 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남편의 장례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으니 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니 당황스러웠죠. 이제 둘 다 30이 되니 나이는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엔 유감스러운 감정이 남아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3년 정도 사귀었고 저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유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여자친구 미지의 부모님은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골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상견례를 위해서는 유 씨가 차를 타고 멀리 가야만 했죠. 남편 없이 홀로 참석하게 된 상견례에서 유 씨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반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였잖아요. 대뜸 예비한 사돈이 하는 말에 유 씨의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결혼 선언에 유 씨도 내내 고심을 해보았는데 요즘 대세처럼 반씩 내는 것을 내심 생각하고 온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셋집 정도 얻어줄 의향은 있었는데 예비한 사돈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집을 사와야 한다고 말이죠. 시작부터 무언가 삐그덕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5년 전에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노후 자금에 보태자고 했었는데 아들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당장 팔아야 할 듯 했습니다. 슬쩍 그런 이야기를 하자 예비 안사돈이 좋아했습니다. 어이구 좋죠. 오를 것 같으면 당장 팔 거 뭐 있어요? 세입자 나가면 우리 딸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집은 됐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멀리 살아서 딸 애 사는 거 자주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돈이 좀 신경 써주세요. 곱게 키운 딸입니다. 네, 제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다고 가까이에 두고 시집살이 시키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엔 또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농담처럼 하는 예비사돈의 말에 유 씨의 표정에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들도 멀쩡한 직장에서 돈도 잘 벌고 유 씨 집안도 기우는 편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들 가진 게 죄는 아닌데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며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었죠. 저희 엄마가 농담하신 거예요. 엄마 왜 그래? 그래도 며느리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안사돈을 말렸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떠올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며느리는 싹싹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들을 잘 챙기기에 유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원하는 대로 집을 해주기로 했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죠. 꼭 안사돈이 부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유 씨도 하나밖에 없는 내 며느리인 만큼 잘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친정이 멀기에 명절엔 유 씨 집엔 전날에만 들리도록 했고 아들 며느리 생일이며 결혼기념일이며 그런 특별한 날엔 용돈도 주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고 새로운 가족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에 유 씨도 경사가 났다며 크게 기뻐했죠. 어머니, 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유 씨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미지, 이제 곧 산후조리원 예약해야 하거든요. 벌써? 임신 소식을 알린 게 엊그제였는데 벌써 조리원을 예약하나 싶었습니다. 네. 요즘엔 미리 안 하면 자리가 없대요. 그래. 괜찮은 대로 알아봐야겠네. 유 씨는 아들을 낳고 집에서 쉬었지만 요즘엔 다들 산후조리원에 간다니까 며느리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는 누군가 도와줘도 몸을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의 용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조리원 비용은 시어머니가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정말? 임신 선물을 뭘 줘야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알았어. 정욱이 네 계좌로 보낼게.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 조리원비 받았어요. 그랬니? 몸조리 잘해야지. 유 씨는 들뜬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의 반응이 뚱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요, 어머니. 산후조리원비가 2주에 500은 넘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에 유 씨의 웃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에게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주변에 물어 대략 300만 원 정도면 되겠거니 해서 보냈는데 500만 원이라는 소리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나 비싸? 요즘엔 다 그래요. 그렇게 삼주하는 여자들도 많고요. 500만 원이 없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진 않겠지만 300만 원도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는 바람에 다달이 들어오는 수익도 줄었으니 한 번에 큰 돈을 지출하기엔 부담도 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친구들은 다 시댁에서 내주더라고요.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
유 씨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200만 원을 더 보내야 했는데 200만 원 때문에 며느리가 몸조리 하는 내내 서운해할까 싶어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송금을 해야만 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기뻐했지만 유 씨는 어쩐지 속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보내준 것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차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2주일에 500만 원을 지출한다는 게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둘째, 셋째라도 나오면 집안 거덜나겠다 싶기도 했죠. 아들 결혼시킬 때도 느꼈지만 아들 키우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해주면 서운해하니 말이죠. 또 좋은 마음으로 주었던 조리원비가 결국에 마지못해 주는 꼴이 됐으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 씨의 며느리 뒷바라지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김없이 걸려온 며느리의 호출. 유 씨는 외출하려고 챙겼던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는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지 3달이 넘어갔는데 조리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는 혼자서 애 보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은 늘상 회사에 있었고 야근도 잦은 일이라 평일엔 전혀 아이를 봐줄 수가 없었죠. 대신에 유 씨가 종종 평일 낮에 찾아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애기 이리 줘. 며느리 집에 도착한 유 씨는 퀭해 보이는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낮잠이라도 한숨 자. 아들도 종종 새벽에 아이를 봐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종일 시달릴 테니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그럼 좀 잘게요. 분유 먹을 때 됐어요. 며느리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2시간 뒤에 깼습니다. 그동안 유 씨는 애기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서 막 재운 참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니요, 잠깐만 있어봐. 유 씨는 집에서 가져온 미역국을 데우고 며느리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마 친정엄마가 가까이에 있었으면 더 살뜰하게 챙겨줬겠지만 유 씨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음에 올 때 해다 줄게. 네. 아, 어머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세요? 아, 안 그래도 너희 결혼 기념일이라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 씨는 가방을 열어서 가지고 온 봉투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자, 결혼 기념일 축하해. 주말에 둘이 어디 놀러라도 갔다 와. 애기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유 씨는 그렇게 거의 매주 아이를 봐주러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주말엔 거의 유 씨가 아이를 맡는 것이 암묵적인 일상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오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었고 종종 애를 봐주러 와서는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집안일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직장에 나가지는 않고 살림과 육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를 낳고는 힘들었는지 둘째는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조리원비가 걱정된다고 혼잣말을 했던 유 씨가 찔끔했습니다. 그래도 둘 정도는 있으면 좋을 텐데 며느리를 봐서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도 힘들어서 늘 유 씨에게 전화를 해대니 말이죠. 그렇게 유 씨는 몇 년을 더 아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도와줬습니다. 아이가 좀 크자 며느리가 유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점차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손주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죠. 어머니, 혹시 차 쓰세요? 내 차? 쓰지.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뜬금없이 차를 쓰냐는 질문이 날아와서 의아했습니다. 자주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트에 갈 때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아, 제가 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차 별로 안 타시는 것 같길래 혹시나 해서 전화드렸죠. 꼭 필요하신 거죠? 마트 같은 데 갈 때는 필요하지. 아, 마트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그건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었고 유 씨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그때그때 조금씩 사는 게 당연했고 말이죠. 그런 건 모르지. 근데 차는 왜? 연후 새학기부터는 영어학원이랑 독서학원도 다닐 거거든요. 그렇게나 많이? 1학년인데 태권도도 다니고 있잖니. 요즘 그 정도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좀 더 적응하면 2학기부터는 피아노 학원이나 바이올린 같은 것도 하나 보낼 생각인데요. 애가 뭐에 재능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학원 스케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서 중간에 제가 픽업을 가야 할 것 같아서요. 학원에 차로 데려다 준다고?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학원차 운행을 안 하는 곳이 있어서요. 근데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작은 차로 하나 사면 되지 않을까? 그건 창피하죠. 요새 애들도 그런 거 다 아는데요. 그렇지만 유 씨의 차도 고급차가 아닌 일반 중형차였습니다. 어머니 차는 그래도 평범하니까. 유 씨가 고민하자 며느리가 됐다며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뭐 어머니가 차가 꼭 필요하신 거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쩐지 서운함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차를 달라는 말에 선뜻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아들과 통화하다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우 좋아하는 반찬 좀 해놨는데 들려서 좀 가져가. 몇 년 전 같았으면 애를 봐주러 유 씨가 가는 김에 바리바리 싸갔겠지만 이젠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퇴근길에 들려보내곤 했는데 이번엔 아들이 거절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반찬하지 마세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유 씨가 해준 반찬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반찬하기 힘들다고 늘 받아 먹었는데 이제 와서 하지 말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유 씨는 힘들지 않아서 좋지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왜 못 들고 가? 그게 지금 차를 연우 엄마가 쓰고 있거든요. 뭐? 그럼 너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버스 타고 다녀요. 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차를 하나 사지.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데요. 뭘. 안 그래도 학원비도 늘었는데 연우 엄마가 사려는 차는 매달 7, 80만 원은 드니까요. 아들의 말에 유 씨는 또다시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경차는 창피하다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학원도 그렇게 많이 보내는데 차에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번다고 해도 월급쟁이였고 외벌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듯 했습니다. 유 씨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우 엄마야. 차 필요하다고. 아, 연우 아빠 차 타고 있어요. 내 차 가져가서 타라. 정말요? 그럴까요? 며느리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에게 차를 주자 싶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드니 슬슬 운전대를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불편하긴 해도 유 씨는 가끔 타는 것이니 아들이 버스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다음 날 와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보험은 어머니가 전화해서 저만 추가해 주세요. 자동차 보험까지 유 씨의 몫이었습니다. 유 씨에게 도움받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차를 준 유 씨의 일상은 조금 더 불편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조금씩 사서 들고 와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멀리 어딜 가려고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고, 저거 타야 하는데. 장을 보고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발견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20분이라 지금 놓치면 20분이나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 씨의 걸음이 빨라졌는데 문은 닫혔지만 버스는 다행히도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탈 수 있겠다. 유 씨는 장바구니를 팔에 끼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버스 코앞에 도착해서 막 앞문으로 가려는데 어이구, 유 씨는 그만 인도의 턱을 보지 못하고 쭉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어서 중심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쓰러졌죠. 한참을 일어나질 못하고 누워있다가 주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신고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 씨의 발목 인대가 끊어졌고 팔은 뼈에 금이 갔습니다. 타박상은 크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입원 치료가 불가피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간단히 문자를 남겼는데 그걸 보고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넘어지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래, 큰일 날 뻔했어. 연우 엄마한테 전화해보지 그러셨어요. 아까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안 그래도 짐을 좀 챙겨야 하는데. 아, 저 오늘 야근하는데 제가 연우 엄마랑 통화를 좀 해볼게요. 아들과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며느리는 다음 날 낮에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쩌다가 넘어지셨어요? 버스 타려고 뛰다가. 아, 여기요. 말씀하신 짐은 대충 챙겨서 왔어요. 쇼핑백 하나를 내미는 며느리. 근데 온 김에 미안한데 머리 감는 거 조금만 도와줄래? 앞으로 며칠 더 있어야 할 텐데 넘어질 때 땅바닥에 구르는 바람에 먼지가 잔뜩 묻어서 찝찝하다. 한 손으로 문지르면 되니까 잠깐 샤워기만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어차피 아들은 바빠서 잘 못 와볼 테고 며느리도 오늘 왔으니 앞으로 또 언제 올지 몰라서 온 김에 부탁 좀 하려고 했습니다. 아, 저 연우 오늘 일찍 끝나는 날이라서 지금 바로 가봐야 해요. 잠깐 들른 거예요. 이따가 연우 아빠 퇴근하고 들르라고 할게요. 아, 그러니. 며느리는 다소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간병을 부탁한 것도 아닌데 어쩐지 질색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와서 머리 감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레쯤 한번 올게요. 아냐. 올 필요 없어. 한쪽 팔이랑 한쪽 다리는 멀쩡하니까. 밥도 혼자 먹는데 뭐. 제가 바빠서 죄송해요. 연우 엄마한테 좀 들여다보라고 할게요. 아니야. 연우 엄마도 바쁜 것 같은데 뭘. 샤워기 한번 들어달라는 걸 거절하고 가버린 며느리가 야속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와도 유 씨가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니? 아, 아니요. 회사에 잠깐 다시 들어가 봐야 해요. 그런데 아직 퇴근한 것도 아니라는 아들의 말에 유 씨는 황당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바빠도 손주 학원 데려다 주는 시간을 제외하면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연우도 학원에서 돌아왔을 시간인데 굳이 일하는 아들을 보낸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쩐지 아들이 오게 되기까지의 전말이 상상이 갔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병수발을 들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짐 가져다 준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으면 그동안 유 씨가 아들 며느리를 위해 해준 것들은 다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유 씨가 퇴원하기 전에 아들이 한 번 더 왔다 갔고 며느리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유 씨도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이젠 아이 봐줄 일도 없으니 이렇게 서서히 멀어져 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 얼마 안 있어 아들이 손자를 하루만 봐달라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애 봐달라고는 보통 며느리가 연락 오곤 했는데 며느리는 유 씨가 입원했던 이후로는 도통 연락이 없었죠. 아들이 바빠서 부탁한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던 유 씨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어떻게 외면하나 싶었죠. 내일 연우 엄마가 데리러 올 거예요. 그래, 어서 가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손주는 예전보다 훨씬 손이 덜 갔습니다. 씻는 걸 봐주고 밥만 차려주면 되었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치약이 안 나와. 잠깐만. 욕실에서 유 씨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손자에게 가보았습니다. 거의 다 쓴 치약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손자가 보였죠. 이리 줘봐. 할머니가 짜줄게. 유 씨가 끄트머리에서부터 꼼꼼히 치약을 짜고 있는데 옆에서 손주가 심심한지 오른다리로 축구공을 차는 신용을 했습니다. 넘어져. 조심해. 나 축구 잘해. 연우는 좋겠네. 손자의 말에 대꾸를 해주며 치약을 짜는데 순간 손자가 욕실 바닥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의 옷을 잡는 바람에 함께 넘어졌는데 넘어지며 수건거리를 붙들어 완전히 자빠지는 건 막았지만 손자를 잡느라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죠. 아고고. 곡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손자도 놀랐는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유 씨의 허리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연우야. 할머니 허리가 아파서 조금 누워 있어야겠다. 연우도 얼른 자자. 저녁밥을 진작 챙겨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유 씨는 이불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우 엄마 내일 몇 시에 온다던. 점심 전에는 간다고 그랬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욕실에서 허리를 좀 삐었는데. 알았어. 내일 아침까지는 어떻게든 차려줘 볼게. 괜찮으세요? 누워 있으니깐 좀 낫다. 요새 왜 자꾸 다치세요? 아이고, 그러게나 말이야. 다음 날 아침엔 그래도 전날보다는 움직일만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손자 밥도 차려줄 수 있었죠. 어머니, 연우 데리러 왔어요. 못 온다더니 어떻게 같이 왔어? 허리 다치셨다고 그래서요. 아니야.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다. 괜히 바쁜데 오라가라 했네. 점심 차려 드시기 힘들면 같이 자장면이나 시켜 먹을까요? 바쁜데 가보지. 여보, 바쁘다고 그랬잖아. 얼른 가자. 어머니, 그럼 저희는 바빠서 그만 가볼게요. 며느리는 손자의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볼게요. 그래. 유 씨는 아들 며느리를 보내고 똑같이 한숨을 지었습니다. 손자가 떠난 자리를 치우고 있는데 유 씨의 눈에 손자의 필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젯밤에 숙제를 한다고 꺼내놓더니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유 씨는 얼른 필통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자 밖에서 실랑이 중인 아들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갔으면 어쩌나 했는데 아직 안 가서 다행이었지만 언쟁이 있는 듯해서 다가가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부르고 애 좀 맡겼더니 허리 아프다고 그러시고
요새 왜 그러시는 거야? 며느리 부려먹고 싶어서 괜히 그러시는 거잖아. 근데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가보라고 그래? 내가 어머니 딸도 아니고. 내가 바쁜데 어떡해. 그리고 며느리는 가족 아니야? 며느리가 가족이야? 며느리는 남이야. 남. 그래. 효도는 당신이 해야지 왜 남인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면 나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 뭘 또 시켰다고 그래. 입원했을 때 짐 좀 가져다 달라고 한 게 당신 부려먹은 거야? 머리도 감겨달라고 그러시는 게 부려먹은 거지 아니야? 간병인을 써야지 왜 며느리한테 시키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것도 내가 가서 했잖아. 당신이 싫다고 해서. 당신은 그러면 우리 엄마 아프면 머리 감겨줄 거야? 내가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잖아. 아, 당신만 바빠? 나도 바빠. 그리고 어머니 자꾸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합가하거나 나한테 간병시키신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될까봐 난 무서워. 아니,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것도 있는데 당신은 벌써 그게 무섭다고 그래? 나도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편찮으시면 여건이 되면 충분히 돌봐드릴 의향 있어. 나는 싫어? 당신 확실하게 대답해. 혹시라도 어머니 편찮으시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야. 절대 나한테 간병하라고 하지 마. 알겠지? 짜증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아들과 유 씨가 동시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 씨는 멀리서 아들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의중은 알겠고 아들이 무슨 대답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쉰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요양원에 모실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짜증내. 나도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별것도 아닌 일로 이러지 말자. 그 말에 유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유 씨가 아플 때 간병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아들 며느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니 인생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는 말 말이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유 씨가 어리석고 며느리가 현명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이라면 왜 여태 유 씨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집도 주었고 애기 낳았다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내주었고 차도 주었고 애도 키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몸이 조금 아프다고 저를 부려먹을까봐 무서워 가시를 세우는 며느리가 참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있는 손자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무슨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나이인데 말이죠. 그러고도 자기 자식에게는 존중받기를 원할 며느리가 우스웠습니다. 유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우야, 필통 놓고 갔다. 아, 맞다. 손자가 필통을 받아들었고 아들 며느리의 눈은 크게 트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이제 안 불렀으면 한다. 며느리의 말에 유 씨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한테 쓰는 호칭이잖니. 너랑 나는 남인데 뭐하러 어머니라고 하니? 낭패라는 표정을 짓는 며느리에게 유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어. 남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퍼줄 거 안 퍼줄 거 다 줬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데 말이야. 노인들 노후 책임져 주는 건 돈이잖냐. 돈이 노인들 생명줄인데 내가 내 생명줄을 남한테 나눠줬구나. 그게 무슨... 아파 보니까 알겠다.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마음껏 간병인 쓰려면 돈이 있어야 하네.
그러니까 남이 준 재산 한 톨도 남김없이 다시 돌려줘라. 네? 어머니, 마침 며느리가 자신의 차를 타고 온 듯 했습니다. 차 문을 열려고 했었는지 손에 차키가 들려 있었죠. 유 씨가 그걸 낚아채듯이 뺏었습니다. 차도 도로 놓고 가고 너희 사는 집도 비워. 알겠니? 아들은 골치 아픈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세상이라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너는 참 웃긴 애야. 남한테 애도 맡기고 돈도 받고 집도 받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바보라서 그동안 부질없는 짓을 했는데 네 덕에 정신 차렸지 뭐니. 집은 빠른 시일 내에 비워줘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얼른 팔아서 가지고 있어야겠다. 어머니, 저랑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너랑도 할 말 없어. 남이 집 식구 됐으니까 이제 너도 내 가족 아니야. 어머니, 널 키워준 나한테 고마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큰 소리 내지 말고 집 비워. 알겠지? 할머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손자가 울먹거렸습니다. 유 씨는 그런 손자를 잠시 바라보고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잠긴 차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 정도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서름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남이 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서럽게 한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에게 서름 안 당하려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했고, 그렇기 위해 마음 단단히 먹고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유 씨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요지부동이자 어느 정도 체념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유 씨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아들 며느리에게 집을 새로 사주지 않고 가지고 있던 집에서 살게 한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며느리가 찾아와서 빌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 더러운 꼴만 봤을 듯 했습니다. 아들은 2달 뒤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노여움을 풀라고 했지만 노여움이 사라진 지는 오래였습니다. 분노와 함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정도 사라져버렸을 뿐입니다. 아들이 이사간 뒤 유 씨는 그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자식에게 줄 생각만 안 하면 내 한 몸 충분히 풍요롭게 살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흘러 손자 연우가 크면 아들 며느리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부모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손자가 무엇을 배웠을지. 하지만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들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이내 아들 가족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렸습니다.